네, 이번 시간은 디지털 공공외교에 대해서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박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디지털 공공외교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질문한다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어, 근데 저도 처음 보는, 거의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서 확실히 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질문을 해보시죠. 우선 이 디지털 공공외교가 사실 이제 디지털이라는 채널을 통한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와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을 활용한, 디지털이라는 수단을 활용한 공공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수단이라는 것이 사실상 전체를 차지하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내용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기술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디지털 공공외교를 하지만은 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분화, 융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 얘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안보, 그 다음에 경제와 통상,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외교가 새로 부각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디지털 부분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공공외교적인 것에 이름을 붙여서 디지털 공공외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이것이 각각의 부분들과 연관돼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교육 공공외교도 될 수 있고요. 또는 교육 공공외교와 개발 협력이 융합돼 갖고 기여랑 관련되는 교육 기여 공공외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어상의 내용입니다만은 어쨌든 디지털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디지털 세상에 돌입하면서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 혹은 알고리즘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사실 우리를 편하게 하는 건 맞지만 이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소수의 테크노크라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그렇게 막 신뢰해도 괜찮은 것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우리 지금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빅데이터, 알고리즘 잘 모를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이제 뭐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뭐 찾는 정보라던가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알고리즘은 이제 개인에 좀 더 맞춰서 개인이 뭐 어떤 것을 관심 있어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약간 그런 기술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뭐 가령 유튜브 같은 데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 것을 잠깐 보다 보면은 그 분야 것이 먼저 올라오죠. 항상.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 딥페이크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정보 독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전체주의적인 국가가 독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가령 코로나를 관련돼서 중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폐쇄적인 조치들은 이 정보통신 기술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사실과는 다른 인식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프레이밍이라고 하죠. 틀짓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 정보 보안 그리고 활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공공외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문제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궁금한 것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뭔가 느껴지지가 않는데 혹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메타버스랑 관련돼서 뭐 좀 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활동을? 저는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그런 관련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어떤 것인지 잘 감이 안 와서 물어봐요. 네.
우리 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또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의 상호작용을 가상 공간에 구현한 여러 가지 형태나 콘텐츠들을 통칭하는 용어다. 이렇게 지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말과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이 말 합쳐서 메타 유니버스입니다만은 메타버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1992년도에 소설에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가상자죠. 아바타, 영화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아바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어가는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을 이어가는 그래서 생활형 가상 세계 또는 가상 현실 공간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가상적인 공간 속에서 내가 아니라 아바타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은 가상 공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메타버스 같은 곳에 좀 더 몰두하다 보면 자신이 진짜 현재 있는 현실계인지 아니면 가상계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혼동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실에 있는 현실계 그리고 현실의 것을 가상세계로 흡수한 이상계 이런 거랑 전혀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가상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환상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환상계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인간들의 환상이라든지 욕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막 어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세계에다가 빌딩도 짓고 또는 패션쇼도 하면서 옷도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실제로는 그런 경험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양한 옷들을 또는 신발들을 입어보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공원도 만들고 광고판들도 만들고 이렇게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능한 것도 만들고 불가능한 것도 만드는데 가령 공중에서 막 우주선처럼 조명이 나온다든지 이런 건 현실에서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이 가상 공간에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것들 그리고 또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일상 기록이죠. 내 동선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구글 같은 데서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서비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디 갔다 온 것이 다 나오고요. 뭐 상점이건 뭐건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 또 구글 어스에서 나오는 이제 뭐 거울 세계, 미러 월드라는 거, 가상 세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쇼도 온라인에서 하는 거죠. 가상 세계에서. 콘서트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콘서트? 그 최근에 그 은퇴하던 우리나라 여자 그룹이 그렇게 뭐 이렇게 화상으로 콘서트를 진행한 걸로는 들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카리나라고 아시나요? 에스파, 예, 들어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카리나는 어떻게 보면 에스파에서 한 그룹 멤버의 아바타 같은 것이죠. 가상 세계에. 그러니까 실제랑은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하지만은 문제는 이 메타버스가 나온 지가 얼마 됐고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개념 짓는 것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짓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방향을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렇게 뭐 메타버스를 관광에 접목하다든지 뭐 이런 변화를 보고서 일부 사람들은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관계자도 잘 모르면서 메타버스라는 최신 기술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접목시킨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건 다양한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디지털과 행정이 결합되면서 이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다 보니까 각각의 지방자치체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르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의 방향성이고 경향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재 글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의 신세계가 앞으로 이 메타버스와 분명하게 연관될 것이다 하는 것이 현재 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문과 전공 학생들에게 코딩 수업 또는 AI에 대한 수업 이런 것들을 하도록 추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그 듣는 비용의 뭐 60%에서 8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앞으로는 이것을 모르면은 취업이라든지 또는 생활에 있어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사실상 예전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제가 2003년도쯤이라고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뭐 전화회사에 선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재래시장이라고 한국에서는 얘기하는데 시장에 물건을 사러 한 남자가 갔는데 부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휴대폰으로 물건을 촬영한 걸 보여주면서 이게 맞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가 이제 나이가 좀 드셨는데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우리 한국어 뭐 유희 같은 건데요. 디지털?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막 웃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당시에 20년 정도 전인데 디지털이라는 말이 사람들한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디지털 지금은 다 쓰잖아요. 디지털이 아니라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초고속망에 있어서 뭐 2G, 3G, 지금 5G라고 하는 시대가 되면서 지금 영상통화 그때는 정말 이상한 거죠.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현재는 아이디어에서 조금 나가고 있는 초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만의 정보 격차도 생기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혼동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제가 봤던 기사인데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기관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그런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데 기관마다 적게는 몇 억, 크게는 몇십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운영했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메타버스도 동일한 상황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되는데 혹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같은 게 혹시 있을지 약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재미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유튜브에 접촉한 사람 수, 머문 시간,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만든 홍보를 위해서 만든 뭐 공공기관이 됐건 뭐가 간에요. 아무래도 접속한 사람 수가 적을 수가 있고 또 머문 시간, 로깅 시간이 적다는 것은 사실상 바로 나갔다는 의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소비자들의 시각에 맞게 그러니까 유저 프렌들리라고도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재밌어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운영을 인플루언서들이랄까요? 또는 세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거죠. 이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를 들면 요새는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걸 좋아하잖아요. 혹은 아주 짧게 전달하는 것도 좋아하죠. 또 이 랜선 투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술적 색채를 입힌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고궁의 아름다움, 겨울이라든지 또는 단풍 폈을 때 아름다움 같은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특히 이 프랑스에서 템플스테이라고 하죠. 그 불교 사찰에서 머무는 것에 대한 이 랜선 투어는 사찰의 아름다움 같은 것을 잘 찍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끊임없이 창의성을 가지고 도전해 본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공공외교는 정보혁명의 변화에 의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의 양식 또한 일정 부분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빠른 변화 속도를 보이며 개인, 기업, 사회를 새롭게 범주화하였고 개인, 기업, 사회, 국가의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디지털 공공외교는 급변하는 시기에 디지털에 초점을 맞춘 공공외교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를 살펴보면 미디어에 초점을 맞춘 공공외교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례로는 외교부의 홈페이지 변화, 외교부의 다양한 SNS 활용, 공공외교의 새로운 범주화,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렌드 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요소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평적 관계 속에서 상호 이해에 기반한 문화적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